ZNS SSD 시연 소식과 함께 두 번째 소식 위에 있죠. 중국 반도체 기초가 다 무너졌다. 이 소식으로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죠. SK하이닉스가 SSD Solid State Driver의 표준인 Joint Name 이 Spaces SSD 솔루션을 무려 업계 최초로 시연했습니다. 미국 산호세에서 2019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글로벌 서밋이 열렸고 거기서 시연이 진행됐죠. 이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요즘 이 반도체에서 최대의 화두죠. 2018년부터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이 SSD 표준에 관한 토론을 하는 장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나오는 것 이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센터는 뭐 AI나 빅데이터가 본격화되는 VR, AR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대가 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2018년 말에는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전체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자체를 조금 뒤로 딜레이 시켰죠. 그러면서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워낙 2018년 폭발적으로 짓기도 했었고요. 그로 인해 하이닉스 영업이익도 그 당시 2018년 당시에는 폭발하고 삼성도 인텔을 누르고 1위를 고수했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바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둔화가 있었는데 이 서버용 반도체가 이끌었기 때문이죠. 모바일도 물론 고성능화되면서 반도체가 좀 더 들어가기도 했지만 핵심은 서버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이 수익성을 2018년에 지켜줬던 거죠. 그러나 이 AI나 5G 등이 미래가 아닌 이 현실이 되는 현 시대에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 움직임은 일회성 이슈로 사라질 게 아닌 메가 트렌드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뒤로 좀 밀어둬서 한번 짓고 마는 거 아니냐, 이제 수요가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메가 트렌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기업용 SSD 시장이죠. 대충 들으셔도 얼마나 큰 시장인지 감이 오시죠?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평균 17%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시장입니다. 이는 반도체 평균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이런 대세 상승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다시 반도체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ZNS SSD를 잠깐만 언급드리면 속도나 신뢰성 면에서 기존 대비 30% 이상 향상되고 수명은 무려 4배 이상 늘어나는 솔루션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이 ZNS라는 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것 좀 만들어 달라 하면서 요청을 한 건데, 그러면 걔네들이 왜 그런 요청을 했나 보면 기존의 SSD는 정해진 공간의 여러 데이터를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쌓는 방식이라면 ZNS SSD는 용도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존을 나눠서 존 1, 존 2, 존 3 이렇게 여기다 뮤직 넣고 여기다 비디오 넣고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ZNS를 John Named Spaces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John Name Spaces, 이제 이해가 가시죠? 존을 네임 짓는 어떤 공간, 요렇게 그냥 뭐 직역을 해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리고 이 당연히 존을 나눠서 구역별 관리를 하면 효율이 올라갈 것, 굳이 어려운 설명 덧붙이지 않아도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데이터 간섭 현상이 줄어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였죠. 결국 용인으로 납점이 됐는데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공장 단지를 통해서 차세대 기술인 전장 사업이나 SSD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이 D램 편중된 하이닉스의 어떤 구조를 뭐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죠. 중국 반도체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 반도체가 사실 작년 한 중 혹은 말 그 정도 사이만 해도 기술이 안개 속에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졌나,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나, 이런 거가 잘 안 보이고 중국의 언론 발표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언론 발표는 19년도면 우린 뭔가 할 수 있다,
19년도 초면 뭔가의 개발 기술들을 개발하고 중말이면 다 양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술 개발 발표들만 보는 상황이고, 그 뒤에 막대한 보조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았어요.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파트인 디스플레이 분야를 보면 BOE의 저가 LCD 공급 물량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늪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이거 반도체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확실치 못한 걱정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의 어떤 미국의 확실한 중국 반도체 길들이기와 2019년을 양산 시기로 잡았던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시제품도 못 내놓으면서, 시제품을 지금쯤 내놔야지 양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제품도 못 내놓으면서 걱정이 많이 수그러들고 아직 멀었구나, 이런 게 증명이 됐었는데, 그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푸젠지나 때리기 같은 미국의 가세가 있으면서 대만도 중국을 또 버렸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즉 중국의 자본과 대만의 기술로 성장하던 중국은 기술을 잃게 된 거죠. 근데 이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불법 보조금, 그 힘이 또 있는데 그 자금들도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등의 이런 서방 국가들의 경계가 중국의 어떤 해외 기술들을 이렇게 인력들 이런 거를 빼가고 뭐 기업을 M&A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미국이 대놓고 중국 M&A 건을 이제 막은 것만 해도 제가 채널에서 동영상 틈틈이 뭐 6건에서 8건 정도, 뭐 마이크론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막은 것도 있었고 많이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앞으로의 반도체 흐름을 보면 결국 R&D거든요. 치킨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1위 기업이 웨이퍼당 더 많은 칩을 생산하고, 즉 단가를 낮추고 작게 만들고 성능을 높이면서 모든 파이를 가져갑니다. 대부분의 파이를요.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들, 예로 들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보다 R&D에서 밀리는 중국은 더 격차가 벌어지고 뒤처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한쪽 편만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번 이끌어 놔보죠. 공정해야 되니까. 메모리, 낸드 플래시나 D램, 지금 중국이 어떻게 제대로 된 양산이나 개발품을 보여준 것이 없죠. 그러면 어떤 분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냐? 그나마 나은 분야인 파운드리로 이야기해보면 조금 그나마 공정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1위인 TSMC는 매출의 9% 정도, 약 29억 달러 정도를 R&D에 투자하죠. 자, 그럼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가장 중국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요즘 정부가 메모리 푸젠지나 접고 나서 돈을 몰아주고 있다는 SMIC 같은 경우 16%를 R&D에 투자합니다. 자, 많아 보이죠?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 16%가 5억 5천만 달러 정도 돼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TSMC의 20%는 되나 모르겠어요. 반도체의 특징이 뭘까요? 고도 반도체로 갈수록 반도체 생산 공정은 아주 극히 복잡해지고 R&D를 열심히 해도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EUV를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죠. 세계 1, 2위를 달리는 업체들도 바로바로 양산에 이런 확신을 못하고 확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래 5나노, 3나노를 간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7나노 EUV에 있어서도 아직 어떤 엄청난 양산량, 이게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쏟아내가지고 파일을 다 흡수했겠죠. 또한 원래 중국이 그나마 파운드리를 잘했던 이유는 대만의 기술력에 있는데, 지금 대만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을 버렸죠. 대만의 기술력이 없는 중국의 파운드리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SMIC가 급속히 성장을 해온 그 토대가 대만인데 다 무너지고 있다. 두 가지 토대가 되는 두 가지 기초, 자금력과 기술이죠. 기술은 대만이 배신하면서 무너졌고, 자금력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집중 포화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OLED나 프렘리스 같은 쪽으로 투자를 선회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현재 기술 격차만 해도 SMIC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14나노는 삼성이 2014년에 개발한 반도체입니다. 2014년에 개발한 걸 아직 양산도 못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R&D나 여러가지
이런 대만의 기술 장벽이 이제 대만이 지원을 못 해주고, 그리고 자금줄도 막히고 반도체를 집중 포화하면서 앞으로는 더 어렵다, 이 4년의 격차가 8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결국에 설비가 또 핵심이잖아요. 반도체 설비가 갖춰져야지 ASML의 EUV 생산 설비가 삼성에 들어와서 삼성이 EUV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삼성이나 TSMC는 그래서 ASML의 어떤 지분도 매수하고 하면서 협력 관계가 오랫동안 공고하게 쌓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와서 지금 글로벌하게 중국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화웨이의 AP 어디서 만드나요? 기린 980 이런 거 TSMC죠. 디스플레이도 아직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화웨이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받고 있는데, 반도체는 아직 멀었다, 디스플레이만큼도 지금 안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그 산업적 특성에 의해서 저가 공세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도, 화웨이가 그 중국의 아주 악질적인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중화민족만을 위해서 싸우는 화웨이도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지금 공급을 받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는데 기초가 다 무너졌다, 그러면 더 이상 중국 반도체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이번 라디오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과거에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중국 반도체에게 분명히 더 어렵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긴급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에서 이제 잠실주공 5단지하고 트리지움 호가 급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뭐 포털의 메인 뉴스로도 많이 접해지면서, 자, 이것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작년에 3차 급등 상황하고 올해 상황을 좀 비교하면서 자, 결론도 한번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8년 부동산 3차 급등 과정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2018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자, 부동산 침체 시기가 들어갑니다. 자, 양도세 중과제도 같은 건 솔직히 투자로 부동산을 사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양도세 중과 제대로 두드려 맞으면 거의 양도 차익의 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도세 중과제도에도 피해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해주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를 시켜줬어요. 그만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 양도세 중과제도로 시장의 좀 분위기는 좀 침체됐겠지만 다시 이제 투자자들이 뭐 하나의 우회할 통로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울 부동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주택이 부족한 것, 그리고 그 희소성이 계속 부각이 됐던 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이후에는 강남 상구에서 일시적인 이제 거래량 급감과 호가 하락은 있었지만은 서울 전반적인 하락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투자 심리가 억눌려웠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갭 투자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보니까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많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렇게 억눌려있던 투자 심리를 좀 불을 지핀 일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좀 잘 가다가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16년 6월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 이분들이 2월부터 대통령 직속 산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이 개편안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어요. 뭐 나중에 PD수첩에서 알아봤을 때는 자, 보수 언론들의 공격에 좀 위원들이 좀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자, 이 종부세 개편안이 약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보수 언론에서 야, 종부세 개편안이 약하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호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기류가 나왔는데, 자, 7월 초에 핵폭탄금 이슈가 터집니다. 2018년 7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복합개발을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자, 이 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는 이 잠시 억눌린 투자 심리에 석유를 끼얹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일제히 호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그럼 3차 급등 이전에 거래 급감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고점 대비 정말 거래가 많았을 시기 대비 한 50% 수준으로 한 4개월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 비하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거니까 강남 상구는 좀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은 이제 나머지 강동구, 마용성광이나 아니면은 이제 영등포구 그리고 동작구 같은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국시적으로 호가 하락은 있었지만 서울 지역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기미는 안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집값 거래 급감 상황에서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잠실주공 5단지로 보는 실거래가 변화 보시면요, 5월에 17억 4천까지 18억에서 한 7, 8천 정도 떨어졌는데 6월에 거래가 한 건도 없었어요. 이때 16억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의도 용산 복합개발이 발표가 나는 시점에 바로 거래량이 4건이 터져요. 자, 보면은 잠실주공 5단지에 16억대 매물이 4건이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 대기로 좀 유심히 보고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터지고 여의도 지역과 용산 지역의 호가가 급등을 하네? 그러면 강남 지역도 올라가겠구나, 이걸 예언을 하면서 이 4건의 거래를 잡은 거예요. 이 거래가 체결되자마자 일제히 호가는 17억대로 올라가고요. 이 17억대에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제히 18억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이제 초에 19억대까지 올라간다. 18억, 19억까지 올라간다. 자, 그래서 16억 2천 하던 아파트가 2달 만에 19억까지 올라간다. 자, 단기간 내에 3억이 올라 버렸죠. 이때 제가 집 사지 말라고 목이 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호가 급등해봤자 반드시 정부가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것이고, 정부의 규제가 나오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잠실주공 5단지 호가 급등하고 트리지용 호가 급등을 보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상황과 현재 상황이 왜 다르냐, 일단 거래량 부분부터 차이가 큽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0건에서 6,000건 정도로 한 거래량이 50% 줄어들었어요. 부동산 이제 폭등 시기에 대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3,000건에서 1,300건대, 거의 1,500건대로 떨어졌어요. 올해 3월에도 보면 1,800건대예요. 자, 거래가 이건 씨가 많은 거예요. 자, 9월 대비 거의 한 7분의 1 수준,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거, 이건 투자 수요가 다 빠져나갔어요. 투자 수요가 다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도 달라요. 2018년에 제가 왜 잠깐 불씨가 꺼트린 수준이었냐 말씀을 드렸냐면은 공급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2018년에 2만 6천 가구밖에 안 돼요. 자, 3만 가구 미만으로 서울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요, 사람들이 부동산이 서울 주택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요. 자,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정당하다고 잘못 인식을 하더라. 자, 그런데 올해는 무려 4만 9천 가구예요. 2만 가구 이상 늘어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벌써부터 지금 서울에 주택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고요, 신규 아파트를 보물단지 보듯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규제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자,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거래 급감한 이유, 특히 고가 아파트가 타격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 규제가 고가 아파트에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9.13 대책 규제가. 자, 비거주 목적의 대출을 금지시켰어요. 죄송합니다.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비거주 목적의 대출을 아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재건축 그냥 너 죽으세요 하라는 소리고, 고가 아파트도 상당히 충격이 커요. 왜냐면은 마용성이나 강남 상구 같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몰렸던 시기에는 70% 이상이 갭 투자자예요. 자,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럼 오로지 내 투자금인데,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 보면 전세가율 40%대도 많아요.
그럼 나머지 50%가 내 현금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주택 투자를 안 하고 뭐 했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예 거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 실수요자만 들어올 걸 감안해서 지금 거래량이 책정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이건 또 하나의 문제인데, 자, 얘가 이걸 투자를 했으면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돈 벌려고 할 때 세금으로 띄게 된다면은 솔직히 투자하고 싶은 생각 안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종부세하고 양도세 강화된 거, 솔직히 양도세 중과된 거 상관없는데, 왜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상당 부분 깎아줘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기준시가가 도입이 되면서 기준시가 6억이 넘어가면은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감면 부분이 혜택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고가주택 입장에서 이걸 사놓을 사람들의 투자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도 인상했고 종부세도 개편돼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 규제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양도세 중과제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종부세예요. 이걸 피할 방법이 지금 아무리 두드려 봐도 안 나와요. 물론 과거에 주택 매수하신 분은 상관없는데 앞으로 매수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기존 사람은 보호를 받는데 앞으로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투자자가 몰려들어야 거품이 발생한다,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만으로는 절대로 집값이 거품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안정된 가격으로 찾아가요.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자가 조금 있어야 가치를 나타나는데, 이 투자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품이 발생되더라. 그럼 이 투자자가 얼마나 발생할까 보면은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투자자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구나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매수적인 측면에서 고가주택 대출 금지됐고 전세가율 하락으로 투자금액 증가했어요. 그럼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해요. 사방에서 돈 끌어와서 투자하고 싶은데 그 끌어와도 투자금액이 너무 제한이 되더라. 물론 대한민국에 부자 많죠. 부자가 많은데 지금 1차, 2차, 3차 급등까지 다 겪고 6개월 동안 거래급감 다 겪으면서까지 지금 7억 넘는 금액, 강남에 웬만한 재건축 투자하려면 지금 현금 10억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있긴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투자자가 벌떼처럼 몰려들어야 이 거품 가격이 유지되는데 그 유지는 힘들 것이다. 또 하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자, 팔 때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로 다 가져간다. 자,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멋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겠죠. 난 집 한 채 있는데 그냥 투자로 샀다가 언젠간 정권 바뀌면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보유세는 못 피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보유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그러니까 1주택자가 신규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호가를 올릴 수는 있어요. 자,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호가 올릴 수 있어요. 원래 신축 주택 입주 마감되면 매매가도 올리고 그리고 전세가격도 올리는 게 작전이에요. 하나의 작전이에요. 이거는 뭐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다 퍼져나가요. 자, 세입자 구하는 게 쉽든 어렵든 무조건 호가부터 올리고 봐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받을 수는 있는데 끝도 없이 하락할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작년 같은 대규모 매수세는 기대하지 마세요. 규제를 공부해보면은 앞으로 투자자의 흐름이 보이는데 아무리 공부해봐도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특히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바뀔 정권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선임되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은 바뀌기 힘들 거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를 노리지 마시고요. 고점 대비 떨어진 가격을 노리셔라. 항상 2006년 집값 급등에도 이제 2016년 12월에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두 번의 폭락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2년 뒤였고 그 다음 급락은 3년 뒤였어요.
자,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세 하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꾸준히 하락